지금 교수님은 복장으로 볼 때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어디 가가지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 변호사, 법정에 갈 때 넥타이 메고 가야 되고 항상 중성적인 옷을 입어야 되고 도대체 왜 저렇게 입고 다녀야 될까? 선생님이 이제 집이라는 게 과연 왜 필요했을까? 그러면서 인간은 지붕 있는 집을 짓는 유일한 생명체다. 우리가 처음에 동굴로 기어 들어갔으니까요. 도대체 왜 인간은 지붕이 필요했을까? 결국은 인간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이제 책 소개를 좀 하게 됐는데요. 오래전부터 이분의 건축책을 참 좋아했고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어마어마한 책을 내셨더라고요. 제목이 계급 욕망의 유전자. 읽어봤는데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인류의 진화의 흐름까지 이렇게 맥락을 짚어가시면서 참 흥미로운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를 모시고 대담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대 건축학부의 서현 교수님 오늘 모셨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기분이 좀 묘하네요. 제가 어쩌다가 작년에 퇴임하고 파주 출판도시에 와서 제가 낸 책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책,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를 내주신 고마운 효영출판에서 또 저한테 이렇게 널찍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내주셔서 제가 여기다가 최대천의 자연글방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걸 설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곳에 오늘 이렇게 부름을 받으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도 해주시고 이 건물 소개도 좀 해주십시오. 굳이 건물 설계를 설명을 하자면 원래 이제 이 전체 단지에 아주 강력한 지침이 있었고요. 대지를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여기 보면 보이는데 이 가운데다 길을 내라. 그러니까 건물은 두 동이 될 수밖에 없었고 높이 제한 강력하게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결국 네모난 박스 두 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효영출판은 이제 책 내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건물은 책장 같은 모습이면 되겠다. 자기가 뭔지 드러내지 않고 어떤 책을 마음대로 꽂아도 되는 건물이면 되겠다 싶어서 건물도 뭐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디자인의 요소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천장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밋밋하게 콘크리트 면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칸막이를 아무렇게나 쳐도 되고 심지어 동그랗게도 쳐도 된다 했는데 그런 원래 의도가 효영출판 사장님께서 잘 적당히 훌륭하게 사용하시는 배경이 된 것 같아서 그거 하나는 제가 지금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책 얘기를 좀 하려고 모셨거든요. 선생님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효영에서 책을 가장 많이 내신 작가가 아닐까.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 책 중에 초창기에 만나고 아마 제가 서평도 어디 썼던가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책이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라는 아주 멋진 제목의 책이었어요. 건축하시는 분이 어떻게 음악 얘기, 미술 얘기까지 다 갖다가 이렇게 이어붙였나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엔 아주 작심하고 하셨더군요. 더 이어붙였죠. 네,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두께의 엄청난 책을 내셨어요. 이 책을 어떻게 쓰시게 됐어요? 일단은 두꺼워질 수밖에 없었던 게 주변에서 잘 안 믿는 얘기긴 한데 나 더 이상 책은 안 쓴다. 제 의지에 의해서 더 이상 책은 쓰지 않겠고 그러면은 여기는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 그냥 쭉 주저없이 다 담겠다 했고요. 사실 책을 써야 되겠다는 거는 결국 질문에 의해서 시작된 건데 예를 들면은 지금 교수님은 복장으로 볼 때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어디 가가지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 변호사, 법정에 갈 때 넥타이 메고 가야 되고 그것도 빨간색이면 안 되고 항상 중성적인 옷을 입어야 되고 비슷한 직업군 중에 의사는 가운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유니폼이죠. 도대체 왜 저렇게 입고 다녀야 될까? 왜 다른 의사들도 심지어 TV 토크쇼에 나올 때까지 다 그걸 입고 나올까?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궁금증의 시작점이 이제 꽤 오래된 얘기인데 이게 쭉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는 이런 그 배경에 깔려 있는 몇 개의 간단한 화두들이 있구나 해서 그 얘기를 끌고 가다 보니까 얘기가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부제를 보면요. 직립에서 정장까지 건축으로 읽은 문화의 제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온갖 문화, 문명, 거의 모든 게 다 여기에 담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선생님이 건축가이신데 거의 그냥 문화 비평가? 문화 역사가 그런 느낌의 책을 쓰신 것 같아요. 사실 그 말씀에 반만 맞는 게 건축이 그걸 다 담고 있거든요. 모든 문화사를 다 담아야 되는 게 건축이기 때문에 심지어 생물학까지도 좀 알아야지 심리학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건방지시게 네, 제목에다가 계급 욕망의 유전자, 이게 제 분야를 막 침범하시면서 잘하고 네, 유전자라는 단어가 제목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습니까?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직립이 먼저 이제 시작되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이 처음을 계속 추적해 가다 보니까는 제일 중요한 사건은 인간이 직립했다. 여기로 결국 얘기가 이제 수렴이 되더라고요. 머리가 커지고 두 손이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농경도 하기 시작을 하고 머리를 써서 예측도 가능해서 결국은 정착 농경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들이 줄줄줄줄줄줄 엮여 나가서 결국 이들이 집단 생활을 이루면서 자신의 존재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고 과시하는 거는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 무엇인데 그거 얘기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 그냥 유전자가 시키는 거다 이거 그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그동안 써오셨던 건축이 중심이 돼 있는 그런 책들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 책은 왠지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제럴 다이먼드의 총균쇠라든가 아니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든가 이런 책들과 느낌이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 문명의 역사를 흥미로운 몇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쭉 이제 이끌어 오신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네. 이게 제가 감동스러운데 제가 처음에 쓸 때 아마 그런 문명 통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수렴되는 것은 건축이고 말씀하신 그 책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은 없는 책인데 한국말로 쓰는 책이니까는 결국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는 모습을 여기다가 이제 그려내겠다. 그 맥락에서 제가 책 읽으면서 서현 선생님 만나면 꼭 한번 여쭤보고 싶어진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럴 다이먼드 교수님은 총균세를 비롯해서 뭐 문명의 붕괴 뭐 이런 책들을 내실 때 어떤 방식으로 책을 만드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난 사이라서 여쭤봤더니 선생님은 학교 수업을 활용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쭉 해보고 그럼 이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엮다가 보면 나중에 책이 된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저희들끼리는 약간 떨떠름해하는 분이거든요. 저희들은 사석에서 커피 마시면서 아니 뭐 인간이 그렇게 진화해가지고 말이야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우리는 논문으로 쓸 용기를 못 내거든요. 과학적으로 모든 팩트를 다 껴 맞춰야 되니까 정치학 하시는 분이 마치 우리들이 사석에서 막 떠든 거를 그냥 너무 편하게 가져다가 다 엮어서 그냥 쭉 펼쳐놓은 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도둑 맞았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그렇죠. 선생님 책을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게 그냥 첫 느낌은 어떻게 이렇게 박식할 수 있을까? 좀 불편하시겠지만 엄청난 내용들이 논문을 쓰듯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마주 앉아서 얘기해 주는 스타일로 엄청난 정보와 사실과 또는 뭐 평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읽어보면 그냥 줄줄줄줄 나온 스타일인데요. 어떻게 다 감당하셨어요? 지적이 굉장히 정확한 게 사실은 제럴 다이먼드 선생은 이제 과학책이고 엄정한 검증을 거치는 것인데 사실 유발 하라리 책은 읽으면은 이거 내 주장이다. 근데 전제를 그렇게 까는 순간 이후가 굉장히 자유로워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반박할 길도 없고 그냥 그런 것 같다. 주어진 전제 조건이 이러니까 그 아래서 논리적으로 이렇다인데 사실 저도 이 책을 쓰면서 문서로 남지 않는 시대의 얘기는 전부 다 표현이 적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 구라죠.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검증할 길이 누구도 없는 과거의 이야기이고 문자 증명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추론이고 그 추론이 합리성이 어느 정도나 담보가 되느냐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 전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몇
사건의 단편적인 서적을 읽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이럴 것이다고 이제 끼워 맞춘 상황이고, 그 이후에 문서 흔적이 있는 시대로 들어와서는 최대한 많이 읽고,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데, 제 나름대로 취사 선택, 이건 긍정적인 얘기고 부정적인 얘기는 멋대로 갖다 붙인다. 그래서 이야기 흐름을 하나로 쭉 엮어내는 것인데, 주변에서 하는 많은 평가 중에 하나가, 서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어려운 상황을 가장 쉽게 정리 전달해서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웬만한 팩트들이 다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치는 거는 제가 되게 혐오하고요. 대신 별도로 계속 요약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좀 쌓아놓은 게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는 그게 좀 쭉 쌓여서 그것들 읽으면은 뭐 책을 통독 다시 할 필요 없고 이게 아니고요. 이거의 힘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컴퓨터나 뭐 이런 거에 도움으로 수역이 이어진 게 아니라 그게 이렇게 선생님 머리를 통해서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다 나온 거잖아요. 이야, 굉장하십니다. 이 많은 정보가 다 선생님 머릿속에 들어있다 하는 게 참 제가 대단히. 맥주 한잔 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책 얘기를 좀 해보면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책의 전반부는 인류 역사를 이렇게 쭉 훑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생활 방식의 그런 변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수렵 채집 생활을 오래도록 하던 동물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농경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산업사회로 이제 넘어오고 그런 단계별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이렇게 쭉 좀 하셨어요. 제가 이제 딴지를 좀 걸어보려고요, 선생님한테. 굉장히 흥미로운 관찰을 하셨어요. 농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갑자기 공간의 종속이 되기 시작했다. 근데 시간의 종속에서는 자유로워졌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진화생물학자들 중에 일부는 오히려 농경 때문에 시간이 종속됐다고 보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저 농작물이 재배되는 과정에 끊임없이 관여해야 되니까 차라리 수렵채집 시대에는 그냥 나가서 주워 먹고 사냥 실패하면 좀 배 골고 뭐 이러고 그냥 적당히 살았는데 분명히 농경으로 인해서 풍요로워지기는 했지만 공간도 그렇고 시간도 오히려 종속됐다라고 보는 분도 계시거든요. 선생님 반대 의견을 내셨어요. 요거는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해석 차이일 것 같아요. 저는 자유라는 것은 선택 가능성, 선택 예측 가능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지, 예측할 수 없이 마음대로 진행되는 사건은 과학에서 이게 그냥 엔트로피가 높을 따름이지 이게 자유롭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 수렵 채집 시대에는 내가 오늘 어느 정도나 잡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죠. 그 얘기는 내가 배가 고프면은 먹을 수 있는 걸 찾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무언가 움직여야 되는데, 농경 시대에는 몇 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에만 매여 있으면은 나머지 시간의 처분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죠. 그런 점에서 이전 시대에는 혼란도가 높았을 따름이지 자유로가 높지도 않았고, 농경 시대의 그런 점에서 훨씬 더 예측 가능성에 기반한 자유도가 높아졌고, 따라서 인간이 그래서 결국 농경을 선택을 했을 것이다. 인간이 자유롭게 되지 않았다면 굳이 농경을 선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인간은 농경을 선택을 했어요. 그 가장 큰 장점이 결국은 예측 가능한 자유도의 증가였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작은 걸 한번 이렇게 딴지를 걸어보면 선생님 뭐라고 하셨냐면 공간에 종속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수렵 채집 시대에는 공간에 종속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된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수렵 채집 때에는 영토에 대한 분쟁이 없었을까? 우리가 동물들을 관찰하다 보면 포식동물들은 자기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역을 아주 강력하게 방어하는 그런 습성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 그러면 수렵 채집 시대에도 어쩌면 우리 인간은 여기 못 들어와. 그래갖고 서로 밀어내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 땅에 대한 종속성하고 농경을 했을 때의 종속성하고는 뭔가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나 보죠. 수렵 채집 시대에 영역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요거는 0과 1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0.1, 0.2, 0.3, 0.4 이 차이인 것 같은데,
당연히 수렵 채집 시기에도 영역성은 있었겠죠. 여기까지인데 그 테두리가 대단히 모호하고 탄력적이었을 텐데 농경이 되는 시간에는 그 구분점이 훨씬 더 이전보다 뚜렷해졌다. 그래서 구분점은 뚜렷하지 않았으나 있었다는 건 동의합니다. 사실 그 모호함 때문에 저희 생물학자들도 영역을 놓고 표현하는 용어가 두 개나 있습니다. 하나는 territory라는 표현이 있고요. 하나는 home range라는 표현이 있어요. territory는 절대로는 양보할 수 없는 기어코 지켜야 되는 거고 home range는 서로 이렇게 겹쳐요. 근데 자기가 꼭 지켜야 되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영역이라 그래서 territory라 그래서 하죠. 사실은 그렇게 커지면 결국 국경으로 이제 바뀌는 건데 민족국가 시대는 말씀대로 테리토리가 됐는데 그 전 시대의 지도들 그린 거 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 전 시대는 이제 테리토리가 없이 그냥 레인지들만 있고 그 레인지 중심에 자기들이 모여 있는 그 성들.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생활 환경 속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모호한 면이 있겠네요. 산업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 선생님 설명 중에 흥미로웠던 거 하나가 자본의 변화가 좀 생긴다라는 그 설명을 또 하시더라고요. 돈도 분명히 자본이지만 지식도 자본이다. 그렇죠. 지식 자본. 예, 그 이전보다 산업사회로 들어오면 지식의 중요성이 훨씬 강해지나요? 그렇죠. 훨씬 강해지죠. 제 생각에는 인류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 단계의 피라미드 구조로 공통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어 왔는데 제일 상부의 왕족, 귀족, 사제들 이들은 이해가 이제 공유되면서 사회적 잉여를 배타적으로 이제 뺏어서 유한 계급이 되고 그 중간에 훨씬 더 많은 평민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고 조세를 바치는 사람들 그리고 패전 혹은 뭐 부채 이런 거로 노예가 되고 3단계 구분인데 사실은 그 중간에 사회가 커지면서 문자가 발생되고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계급이 살짝 끼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서기로 표현이 되고 중국에서는 이제 선비, 사로 표현이 되는 그런 집단들인데 결국 이들이 커지면서 관료가 되기 시작을 하고 이들이 결국 산업사회가 되면서 자본가들과 이해가 공유되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 전까지 토지를 가지고 이 사회의 최상위 층에 있었던 귀족들은 토지를 세습을 하기 때문에 이게 소비가 되지 않잖아요, 토지는. 자본가들은 이거를 아들한테 물려줬을 때 얘가 한 세대 만에 다 말아먹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재산 세습의 힘은 교육이었다는 걸 계속 학습으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본가들이 등장하면서 이 땅에서 교육이 대단히 중요해졌고 그 교육의 대상이 되는 지식과 정보가 이 사회 내에서 훨씬 더 강력한 재산이 됐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지금 구도입니다. 그러면 책에는 없는데 하도 요즘 핫한 이슈니까 자 이게 이제 AI 시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으신 그 흐름이 이제 AI 시대로 가면 극대화될 텐데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질문을 저한테 한두 마디로 할 수 있는 얘기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누군가는 그 AI에 의한 제안을 판단해야 될 것인데 판단 역시 누군가는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사람이 될 것인데 그의 지식은 AI를 통해서 상당 부분 보완을 받긴 하겠지만은 그걸 AI에 전폭적으로 판단을 맡길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직은 즉각 대답이 안 나온다 이거. 물어보면은 돌려서 대답을 한참 있다 하는데 사실 우리 지금 교수님이랑 저랑 얘기하는 것도 잠깐 지체현상 없이 제 바로바로 나오는데 결국은 인간의 가치는 이런 지체현상이 없는 지식의 발화 이런 데서 차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마라. 그리고 질문 넣으면 한참 있다 대답을 하는데 미래 사회에서는 그런 자들보다 바로바로 답신해 주는 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더욱 외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책 열심히 읽어서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아무 근거 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비슷한 주장하는데요. 뭐 어떤 학생들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영어로 AI한테 질문하면 훨씬 좋은 답이 온다. 왜냐하면 그 영어로 돼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우리말로 돼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니까 걔가 학습할 공간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AI 시대에도 영어는 잘하는 게 좋을 텐데 그럼 어떤 친구가 번역기 돌리면 돼요. 예. 뭐 번역기 돌리면 되긴 되겠지. 근데 딱 그 수준밖에 못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영어를 정말 깊이 있게 잘하고 거기다가 금상첨화로 영어로 철학책도 읽고 영어로 시집도 읽고 뭐 이런 사람이면
질문의 질이 번역기 겨우 돌려서 물어보는 그 친구하고는 비교가 안 될 테니까 언어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저도 합니다. 정확한 모국어를 긴 시간 동안 문장으로 해야 될 것을 짧은 시간에 축약된 단어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은 AI도 충분히 잘 쉽게 이해를 할 것이고, 저는 사실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 가치 중에 하나는 의사 전달을 하고 물어보고 답한다는 걸 넘어서 그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도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말을 잘하는 거,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네 머릿속에 있는 게 정리돼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평범한 방식으로 절에서 대명사로 이어지는 문장을 구사하는 상황에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 계급, 이거는 아래쪽에 배치될 수밖에 없으니까는 열심히 책 읽고 짧게 얘기하고 군더더기 없이 부사 빼고 얘기해라. 대단히 강조합니다. 이 책의 이제 중간 대부분을 차지하는 논의는 문화, 문명에 대한, 문화사에 대한 책을 쓰신 건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서 문화는 원래 생활 양식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였다. 그러면서 그 문화와 문화라는 개념의 변천, 그리고 그게 문명하고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하느냐, 그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 두 단어를 혼용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 책에서의 어떤 문화와 문명 좀 짧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은 그 문화와 문명 사이의 오해에 대한 갈등보다 문화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문제가 더 생기는데, 문화는 사실은 뭐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젓가락으로 밥 먹는다 이거는 생활 양식으로의 문화인데,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문화생활 좀 해야지 하면 우리 미술관에도 가야지, 음악당에 가서 베토벤 들어야지, 이런 뭔가 향유해야 될 고상한 가치로서의 문화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 향유할 가치, 이게 문제예요. 항상 이게 결국 한국에서는 엄청난 권력을 갖는 단어가 됐는데, 예를 들면 지자체장들이 문화시설 만들겠습니다면 다 그럼 뭐 좋은 거지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차별적인 가치는 독일의 부르주아지들, 독일의 중간 계급들이 만들어낸 발명품이다 이고요. 그 전까지는 귀족들이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기 위해서 에티켓, 매너 이런 단어를 썼는데, 중간 계급들은 사실은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귀족과 평민 사이 그들인데, 자본가들이라고 해도 되죠. 넓게 겹치는 단어들인데, 이들이 귀족들과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문화라는 것을 이제 고양시켜서 향유해야 될 그 가치로 전용해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독일에서 시작돼가지고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오면서 문화는 뭔가 멋있는 것이고 아주 만병통치약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구도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조금 전에도 그렇게 표현하셨고, 중간 계층이라고, 중간 계급이죠. 계급. 구색의 그 표현만 쓰셨어요. 사회에서는 주로 중산층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칭하는 게 다른 게, 중산층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들이 그냥 재산으로 얘기하는 거고,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미들 클래스라고 하면은 어디서는 이들을 부르주아지라고 얘기를 하고 어디서는 젠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할 텐데, 귀족하고 평민 사이에 새로 끼어 들어가서 자신들의 존재형을 넓힌 그들, 이러면은 사실은 저는 중간 계급이라고 이 경우에는 호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문에서 뭐 중산층이 얇아졌다 하는 거는 사실 이때 계급 얘기는 아니고, 그들이 배경이나 문화적 관찰이 없이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 얘기니까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간계급은 시작점이 언제이고, 그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규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주장이죠. 또 흥미로운 거 저 처음 배웠는데요. 동양에는 그 단어 자체가 원래 없었다면서요? 문명이나 문화라는 단어가 없었다면서요? 메이지 시대에 다 번역을 한 거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두 글자로 된 추상적인 단어는 거의 다 대학, 논문, 지식, 과학, 화학, 환유, 은유, 대비 이런 것들은 몽땅 다 메이지 시대의 문명, 문화, 음악, 미술 다 그때 번역된 거죠. 딱 하나 특이한 건 전기는 중국 번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려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찾은. 예술은 비접촉적 표현이라 쓰셨고요. 비물질적일수록 가치와 지위가 높아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비물질적은 이해하겠습니다. 비접촉적은 뭐예요? 비물질적이라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 의미로 쓴 건데, 예를 들면은 그 전 시대의 가치를 인정받던 에티켓,
이런 것들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고 걸어 다닐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귀족들이 자신들이 존재 정체성을 확보하고 과시하기 위한 어떤 전체의 행동 묶음이었는데 독일의 그 새로운 선수들이 문화를 이제 자신들의 가치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 문화 수준을 향유하기 위한 가치로 예술, 보자르라고 하기도 하고 파인아트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 파인아트를 끌어들이는데 이들 중에는 신체를 접촉해서 향유하는 것들을 다 빼요. 그러니까 손으로 짚어본다, 뭐 먹어본다 이런 거 다 빼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의 가치를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것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재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음악이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높은 수준의 예술로 올라가고 대신 물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 건축, 조각 이것들이 가장 낮은 단계에 가고 그 중간에 이제 물감을 칠해야 되는 회화가 껴들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비접촉적 비물질적인 가치가 올라갔다 하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손으로 대지 않고 만지지도 않고 냄새도 맡지 않은 게 추상적인 것들이 같이 올라갔다. 그런 거를 설명하는 단어였습니다. 제 아내가 음악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옆에 평생 살면서 주워 들은 거에 의하면 독일은 아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음악의 중심이 되기 위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 나라다. 바흐나 베토벤이 그냥 이렇게 인류사에 그렇게 우뚝 서게 된 게 아니고 정말 치밀하게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굉장한 노력이 있었다는 설명을 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다른 어떤 분야, 그 이른바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야 중에서도 음악이 가장 상징적인 거였군요. 그 중에서도 음악도 이제 나눠서 인간의 몸을 써서 소리를 내는 거의 가치를 상당히 낮은 단계로 놓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독일에서는 오페라를 한다 해도 오페라가 아니고 결국 바그너 악극처럼 우리들은 저렇게 저열하게 뭐 남녀 상열지사 하시는 게 아니고 결국 그래서 기악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게 결국 분화의 끝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건축에 대해서 뭐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도 여기저기서 읽거나 들은 얘기만 이렇게 해도 건축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건축은 예술 쪽에 끼워주기도 가끔은 주저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건축이 학문인가? 뭐 이러고 또 시비 거는 분들도 계시고 역사적으로도 건축이 조금 애매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건축이 어디 한 군데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자리를 잡고 대접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저기 다 끼어 들어가가지고 기웃기웃 하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기술, 학문 혹은 무엇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를 그냥 건축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문장 이것도 제가 만든 건데 건축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건축은 인문학에서 시작해서 공학을 통해서 부연되고 결국 예술적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실 이게 다 필요해요. 그래서 건축이 예술에서 가장 높고 고양된 감상을 일으키는 데 실패했다.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건축은 원래 그런 거니까는. 하지만 뭐 예술의 한 부분 끼워준다. 예술사책에 나오니까는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에 상당한 매력을 느껴온 사람이거든요. 수학도 잘 못하는 놈이 이제 이공계를 가야 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가고 싶은 학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찾아낸 게 건축과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건축과를 가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건축계가 바뀔 뻔했는데 그래서 하여간 건축에 대한 이 뭔가 남다른 이게 선무당이 되셨네. 이게 있는데요. 저는 언젠가 한번 건축학계에 또 제가 한 2번 불려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거침없이 제가 건축은 태생적으로 통섭적 학문이다. 이렇게 한마디 떠들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모든 학문을 다 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이라는 걸 지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끌어당겨야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많은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책이 나오는 제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어떤 건물은 교회당이고 어떤 건물은 나이트클럽이고 어떤 건물은 출판사인데 교회당 설계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인문학적 질문이 종교가 뭘까?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은
가면 가서 춤추는 건데 도대체 인간은 왜 춤을 추는 거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들은 이제 인문학적인 질문이라고 할 것인데 이게 없이 제대로 된 건물을 만들기 어렵고 이 질문이 없으면 그냥 인습적인, 통섭적이 아니고 인습적인 건물만 만들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온갖 것들을 다 공부하라고 요구를 하죠. 근데 이게 부산물로 좋은 게 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미팅을 나가면은 앞에 있는 여학생의 전공이 뭐가 되든지 다 대꾸를 해줄 수가 있다. 다 상대할 수 있어요. 다 상대할 수 있다. 아주 막강한 힘이었습니다. 저하고는 정반대셨네. 자, 이제 건축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집이라는 게 과연 왜 필요했을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은 지붕 있는 집을 짓는 유일한 생명체다. 그 문장을 쓰면서 사실은 제가 최재석님 교수님 생각이 했어요. 네. 이렇게 단언하면은 분명히 공격받을 텐데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완벽한 지붕, 완벽한 이 방수를 요구하는 지붕은 인간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제가 생물학적인 그 얘기를 조금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도대체 왜 인간은 지붕이 필요했을까? 결국은 인간은 털 없는 원숭이 있기 때문에 결국 털이라고 하는 1차 방수 기제가 없어서 결국은 위에 뭘 덮어야 됐다? 결국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처음에 동굴로 기어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때 그 딱 털 없는 원숭이가 되는 바람에 지붕이 필요했다는 이 문장은 제가 볼 때는 설득이 될 것 같다. 저는 설득당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집이라는 게 왜 필요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셨을 때 참 저는 남달리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요. 저는 이제 동물의 사회성 진화를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사회성 진화를 설명하는 많은 그런 이론들, 설명들 중에서 제가 조금 기여한 부분이 둥지에 대한 그거에 좀 기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미도 굴을 만들었고 벌도 벌집을 만들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집을 만들고 나면 그 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우리 인간도 집을 만들면서 우리의 진화의 역사에 달라진 게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 그때는 사실은 그 지침 대상이 집이 아니고 도시일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 전부 다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집은 여러 그 개체들이 모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도시가 지금 말씀하신 집의 대체 단어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겠네요. 이제 그 다음 질문은 결국 인간들은 도대체 왜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을까?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농사 지으면서 계절에 따른 구조적, 주기적 잉여가 생기고 그 잉여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도시가 필요했다라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는 내용인데 결국은 그런 사회성이라고 하는 건 먹이 교환하고 같이 쌓아두고 한 점에서 도시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각자 자기 굴을 요만큼씩 파고 여기저기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새의 경우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새들 중에는 둥지를 이파리로 이렇게 엮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새들 중에 또 일부 종들은 혼자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새가 지은 거에 옆에다 붙여서 지어가지고 타닥타닥타닥 붙어갖고 그게 수십 개가 이렇게 들러붙거든요. 개미나 벌은 아예 한 집안이 이제 살 곳을 마련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계획된 도시를 만들겠지만 또 어떤 동물들은 중앙집권적으로 계획된 도시가 아니라 각자 해갖고 거기다 뭉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도시가 되잖아요. 인간 사회의 도시의 발달도 두 갈래가 있는 거죠. 잠깐만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방식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원래는 그냥 모여서 옆집 가까이 짓다 보니까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처음부터 기획을 해서 만든다기보다는. 기획해서 만드는 거는 제 생각에는 15세기 정도 돼야지 이제 제대로 계획된 도시들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기하학적으로 계획된 도시 말씀이 아니고 우리 같이 모여 살자 여기다가 그건 제가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책 안 내려고 그랬더니 공부할 거리 계속 던지시네 이거. 다음 책 쓰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선생님이 건축을 중심으로 책을 쓰시긴 하셨지만 온갖
이제 이 문화적인 요소들을 다 얘기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책 제목을 계급 욕망의 유전자 이렇게 이제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게 그거를 과시하고자 하는 거의 표현들이라는 거잖아요. 건축 얘기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제가 발견하기에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일 것 같은데, 그 어디 언저리 중쯤에 아무래도 뭐 이 땅에서 건축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르꼬르비지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선생님도 그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 인류의 건축사에서 그분의 위치 간단히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한마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단 한 명의 건축가. 책에 쓴 대로 음악으로 치면 베토벤, 물리학으로 치면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건축에서는 이들을 다 합쳐놓은 정도의 역할. 그의 존재 이전과 이후로 건축이 나뉘어요. 단 하나의 건축가 하면 르꼬르비지일 수밖에 없죠.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참 너무 즐거웠고요. 근데 마무리하는 맨 마지막 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한테 다가오는 느낌으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잉여라는 단어입니다. 잉여라는 단어의 이 책에서의 중요성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구조적인 잉여, 말하자면 수확을 했을 때 이만큼 쌓였다가 쭉 이걸 소비해 나가잖아요. 이전에 그 수렵 채집 시기에는 이렇게 구조적인 잉여가 없었죠. 절기에 따라서 잉여가 생기는데, 그 잉여를 뭐 내가 가진 거랑 너랑 나누기 위해서는 이제 도시가 생기는데, 분배 과정에서 결국 계급이 생겼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구도이고, 그 잉여를 가장 잘 손쉽게 얻는 방법은 농사가 아니고 사실은 약탈이더라고요. 근데 모든 자들이 약탈이 가장 손쉽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약탈에 대해서 자기들도 방어 기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무력으로 약탈을 하거나 약탈로부터 지켜주는 자들이 등장을 해야 되고, 분배를 통제하는 자들이 생겨야 되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조세를 해요. 내가 너희들이 잉여에서 이만큼을 뜯어오겠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먹고 살아라. 그래서 결국 이것이 계급을 만들었고, 높은 계급에 올라간 사람들은 내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와 달라. 나에게 질문과 도전하지 마. 라고 지속적으로, 시각적으로 이제 존재를 설명하는데, 그게 결국은 평민들 혹은 하부계층들은 나 저런 인상을 살고 싶어.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 올라올 생각하지 마. 하는 게 계급 욕망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왔고, 그것이 우리 주위에 엄청나게 여전히 널려 있으며,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고, 나는 이렇게 찾았다라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책의 개정판을 만약에 내시면 저는 어딘가에 잉여라는 단어를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단어가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제가 출판사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저는 너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많이 경험을 해보겠지만, 저자로서 독자의 관심, 독자의 평 혹은 독자의 반응은 대단히 궁금한데, 오늘 이렇게 아주 가방끈이 긴 성실한 독자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